이제 데카르트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꿈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비몽사몽간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그냥 개꿈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난리잖아요. 개꿈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그 의식보다 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거기에 의식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록해낸다 그러면 큰 일이 할 수 있겠죠. 글씨는 이제 노트를 쓰는 게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탁월함을 끌어낼까? 그거는 속도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거의 빛의 속도로 막 일어나죠. 생각이 죽을 듯한다. 변덕이 죽을 듯하기도 하지만 생각이 죽을 듯한. 이 생각 저 생각 막 머리가 헝클어지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면 그래도 조금 단정해지죠. 그런데 글을 쓰면은 더 정연해져. 왜 그러냐면은 말하는 것보다 글 쓰는 건 속도가 더 느려요. 그러니까 뇌가 슬로우 싱킹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하는 거. 그러면 이 글 쓰는 거하고 뇌가 연동이 딱 됐을 때 거기에서 위대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트를 쓰면 무조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은 거죠. 노트 쓰기에 지나친 거는 딱 양극단이에요. 하나는 전혀 노트를 못 쓰는 거, 하나는 미친 듯이 쓰는 거. 이 두 개예요. 글이 너무 쓰고 싶은데 안 써지는 거. 이거를 블록 현상이라고 해요. 그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블록 현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작가들이 늘 겪는 일이고요. 저는 과학자인데도 저한테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 3년을 그 학교 일을 했어요.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제 연구실로 이제 돌아와도 되게 됐습니다. 연구실로 딱 돌아와가지고 이제부터 연구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의욕에 불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이를 딱 펼쳐놓고 나서는 이제 제목을 쫙 썼어요.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쓰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뭐 안 되는 날인가 보다. 그 다음 날 또 탁 펴고 또 막 쓰는데 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학회를 갔는데 후배들이 막 논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옛날엔 제가 막 거기서 잘난 척을 하고 막 난리 쳤었는데 그걸 듣는데 더 끔찍한 거는 후배들이 이제 우리 과학 쪽은 약자가 많아요. 워낙 기니까 이니셜만 따서 하는데 못 알아듣는 약자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좌절감이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 뭐 그러려고 여지까지 공부를 했냐? 이제 뭐 이런 거. 옛날에 이제 막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밤도 새고 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막 저한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너 같은 거는 너는 교수도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게 이제 꽤 긴 시간이었다고 생각되는데 한겨울 내내 그렇게 가면서 점점 우울이 깊어지니까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뭐 최진실 씨나 이런 분들이 자살했을 때 너무나 이해가 저는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구실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 앉아서 유서를 썼습니다. 네. 유서를 누구한테 썼냐면 이제 우리 그 딸한테 이 바보 같은 아빠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자기 고민에 빠져서 이제 인생을 끝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제 인생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기억부터 썼습니다. 죽을 고비를 한 5번 넘겼는데 그것도 다 쓰고 이러면서 이제 쭉 썼어요. 엄마하고 헤어질 때 그 슬픈 것도 쓰고 다시 만날 때 그냥 만나서 울었던 거 다 쓰는 거예요. 다 쓰고 이제 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대학교 교수로 와서 지금 이렇게 뭐 학교 일 좀 하다가 바보가 돼가지고 지금 죽는다. 이제 그거를 지금 쫙 쓰는데요. 한 3일 밤낮을 제가 막 울면서 웃으면서 막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이제 3일쯤 지나니까요. 더 이상 못 쓰겠더라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등을 작대기로 막 팬 것처럼 뭐 등도 아프고 뭐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탁 덮고 차를 몰고 이제 들판을 달렸어요. 저희 학교 옆에 흥해라는 읍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직도 오일장이 쓰는 데인데요. 오일장에 갔더니 이제 막 뭐 여러 개 놓고 팔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게 없는 분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팔잖아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그냥 아주 주름살이 자글자글 하시고 새까만 할머니가 땅바닥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깻잎 뭐 이런 걸 조금 놓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할머니 옆에 갔어요. 다리 힘도 없고 그냥 털썩 옆에 주저앉았는데 할머니를 딱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이 할머니한테 내 인생을 드리면 어떨까? 죽지 말고.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야, 이거는 진짜 인생은 바꿀 수가 없는 거구나. 당연한 건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일어서서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했냐면은, 1년 동안 사형 집행을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안에 네가 연구 능력을 다시 회복하면 교수 생활을 계속하고 연구 능력을 회복 못하면 교수를 그만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이제 교수라는 거는 내가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거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는데 이제 대전에 있는 연구소 선배들이 막 포항으로 내려왔어요. 이 문제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주시는데 그 문제는 제가 볼 땐 약간 껌이에요. 그래가지고 후다닥 풀어서 줬어요.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그 3년 동안 연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어려운 문제만 남았던 거예요. 조금 제 연구 능력이 회복돼 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교수 생활하는 거 보면 그 블록 현상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재미난 거는 뭐냐면 제가 그때 블록 현상을 넘어서면서 그때 이제 유서를 쓸 때 한 3일 동안 미친 듯이 썼잖아요. 그게 하이퍼그라피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1회였던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무슨 보고서를 쓴다거나 뭐 책을 쓴다거나 그럴 때 한 2주 정도를 쉼 없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끝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극단, 하이퍼그라피아라는 것인데요. 이게 뇌의 요 옆이 측두엽이에요. 측두엽. 측두엽은 귀, 듣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게 더 이상이 되면 간질이 돼요. 간질이 되고 막 환청이 들리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측두엽이 이상이 생기면 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측두엽이 살짝 맛이 가면 미친 듯이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반고호입니다. 고호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신학대학을 나온 그 전도사셨는데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봤더니 막 너무 바른 말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사이에 왕따를 당해가지고 쫓겨나요. 맨날 옳은 말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는 친척 집에 가가지고 친척이 물감 파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물감을 파는 점원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전 배우지도 않았던 물감을 하지도 않았던 고호가 그때부터 그림을 그려요. 고호가 그림을 그때부터 그리는데 10년 동안에 거의 1000점을 그려요. 고호는 10년 동안 1000점의 작품도 그렸지만 매일 2-3통의 편지를 동생한테 보냈어요. 태호한테. 그 편지가 지금 책으로도 나와 있죠. 고호가 쓴 편지는 보통 한 통에 6장, 7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저렇게 글을 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작품이 될 그 그림을 스케치를 해서 다 놓았어요. 그럼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은 쓰고 그리고 그것 빼고는 한 게 없어요. 이게 이제 하이퍼그라피아라는 증상입니다. 또 다른 사람, 아주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이제 문학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화가 날지도 몰라요. 그 위대한 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뭐 사형당하기 뭐 얼마 전에 갑자기 왕의 칙령이 와서 간신히 살았다 뭐 이런 얘기로 유명하잖아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들 보세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막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책을 막 써냈는데 그 이유는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막 어떤 그 기억이 나고 막 뭔가 막 남는데 이게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거를 글로 쓰면
그게 싹 지워진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었대요. 글을 쓴다는 건 내면의 소리를 쓰는 거거든요. 그 내면의 소리가 이제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강력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글쓰기가 뇌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구나. 그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 그 뇌과학자들이 이제 이 뇌신경하고 우리 몸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한 거예요. 그림을 하나 만드는데 우리 몸이 다른 몸인데 우리 몸은 이제 머리가 요만하고 팔이 이만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뇌신경이 보면 손이 이만해요. 손이 이만하고 얼굴은 요만하고 혓바닥이 이만큼 나오고 눈 툭 튀어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가슴 이런 거 없어요. 거의. 그리고 이 팔도 없고 손만 이만하고 이런 이상한 괴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몸에서 뇌하고 제일 신경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막 이렇게 저기 뭐 그 호두도 막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글을 쓰는 거예요. 손을 쓰잖아요. 그죠? 말만 하는 거는 그죠? 요 말만 쓰는 건데 손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이런 사실들을 다 종합해 봐도 아, 글쓰기는 분명히 우리 뇌를 개선시키는구나. 심지어는 영감까지 끌어내는 거야. 무의식에서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걸 끌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긴 시간 노트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잖아요. 노트를 통해서 가난도 극복하고 배우지 못한 것도 극복하고 부모가 없는 것도 극복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 그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 편지를 쓰거나 또는 뭘 일기를 쓰거나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줬던 그 노트들, 그죠? 근데 여지까지는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또 이사 갈 때 그냥 버리는 거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아,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지금부터 노트를 결단하고 쓰면 보세요. 10년만 써도 그죠? 어마어마하게 노트 쓰기 전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엑셀런시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트에 그 서재를 만들어야 돼요. 노트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노트를 쓰고 나서 그냥 책꽂이에 꽂으면 안 돼요. 그 노트는 다시 꺼내서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돼요. 자꾸 자기가 쓴 거를 버리시지 마시고 다 갈무리 해가지고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노트의 힘, 다 같이 우리 힘내서 노트 쓰기 열정적으로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